엄마, 은혜가 싫어한다니까요. 아들의 그 한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끓인 미역국을 준호 내 식구 건강 생각해서 정성껏 만든 그 국을 며느리가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는 부엌 개수대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 텅 빈 주방에 울려 퍼지고 저는 그저 그 소리를 듣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65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외로울 줄은 몰랐습니다. 아침 6시 저는 늘 하던 대로 일어났습니다. 관절이 뻐근해서 일어설 때마다 허리를 한번 펴야 하는데 요새는 그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가 주름이 또 깊어진 것 같고 흰머리는 아무리 염색을 해도 금방 올라옵니다. 정말이지 나이 든다는 게 이렇게 서러운 줄 몰랐습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으며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준호가 초등학교 다닐 때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주면서 엄마, 오늘도 맛있게 싸줘 라며 웃던 얼굴. 그때는 제 손길이 필요했었지. 지금은, 이제는 제 정성이 부담스러운 모양입니다. 부엌으로 나가 물을 끓이고 밥을 했습니다. 준호가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 준호는 제가 끓인 된장찌개보다 은혜가 시킨 배달 음식을 더 좋아하는구나. 국자를 저으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두부를 칼로 썰며 손끝에 느껴지는 차가운 감촉이 제 마음 같았습니다. 파를 썰고 양파를 다지고 멸치 육수를 우려내는 모든 과정이 저는 좋았는데 이 정성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 이제는 그저 허무할 뿐입니다. 어머님, 아침은 저희가 알아서 먹을게요. 편하게 쉬세요. 며느리 은혜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머리를 곧게 묶고 운동복 차림인 게 아침 먹자마자 헬스장에 가려는 모양입니다. 겉으로는 공손한데 그 말투 속에 담긴 뜻을 제가 모를까요? 우리끼리 먹을 테니 신경 끄세요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아니야, 다 했어. 찌개도 끓였으니까 같이 먹자. 된장찌개 준호가 좋아하잖아. 어머님, 요즘은 아침에 국물 요리 잘 안 먹어요. 나트륨도 많고. 은혜가 냉장고에서 샐러드 통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나트륨이 많다고요. 제가 30년 넘게 끓여온 된장찌개가 몸에 안 좋다는 겁니까? 그래도 아침은 따뜻한 걸 먹어야지.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은혜는 이미 샐러드를 꺼내 접시에 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저희는 이게 더 좋아요. 새벽부터 일어나 국 끓이고 밥 한 사람이 뭐가 되는 겁니까? 제가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럼 찌개는 내가 먹을게. 네, 어머님은 드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침부터 샐러드라는 풀만 뜯어먹는다고 하더니 우리 며느리도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예전엔 제가 차려주는 밥상을 고맙다고 했는데 이젠 눈길도 안 줍니다. 아들 준호가 넥타이를 매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35살 제법 중견 직장인이 된 아들의 모습에 가슴 한편이 뿌듯하면서도 요즘은 그저 낯설기만 합니다. 엄마, 아침 먹었어요? 먹었다. 너희는? 된장찌개 끓였는데. 아, 저희는 요거트랑 과일 먹을게요. 은혜가 다이어트 중이라서. 엄마가 해주신 건 나중에 먹을게요. 나중에. 나중이면 식어버릴 텐데. 나중이면 맛도 없어질 텐데. 또 은혜 타령입니다. 며느리가 다이어트를 하면 아들까지 굶어야 하나요? 예전 같으면 엄마 아침 뭐 해줬어요? 라며 밥상 앞에 먼저 앉던 아이였는데 준호야, 그래도 아침은 엄마 바빠요. 오늘 중요한 회의 있어서 나중에 얘기해요. 준호가 서류 가방을 들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은혜도 물병을 챙기며 따라 나갔습니다.
어머님, 저녁에 뵐게요. 지우 유치원 마칠 때쯤 와주세요. 알았어.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밥상을 받아 먹으며 건너편 빈 의자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 그 빈자리를 준호가 채워줄 줄 알았는데 이젠 준호도 제 곁을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으로 된장찌개를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간도 딱 맞고 맛도 좋은데 왜인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목에 안 넘어갈 줄 몰랐습니다. 그릇을 싱크대에 놓고 물을 틀었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손을 담그고 설거지를 하며 손등에 난 핏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이 손으로 준호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옷 입히고 학교 보내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이 손은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오전 10시쯤 손녀 지우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습니다. 7살 지우만이 이 집에서 저를 반겨주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할매, 나왔어. 그래, 우리 지우 왔구나. 배고프지? 유치원에서 재밌었어? 응, 선생님이 칭찬했어. 그림 잘 그렸다고. 할매, 나 배고파. 할매가 해준 김밥 먹고 싶어. 지우가 제 치맛자락을 잡아당기며 방글방글 웃었습니다. 이 손녀만은 아직 저를 필요로 합니다. 이 아이만은 할머니의 음식을 맛있다고 해줍니다. 알았어, 알았어. 우리 지우 예쁜 거 할매가 다 만들어줄게. 부엌에서 김밥을 썰어주며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보들보들한 머리카락 사이로 아이 냄새가 났습니다. 준호도 이랬었지. 저렇게 작고 예쁘고 엄마만 찾던 시절이 있었지. 할매, 이거 맛있어. 엄마가 사온 김밥보다 더 맛있어. 그래, 할매 김밥이 더 맛있어? 응, 엄마 거는 시큼해. 할매 거는 달콤해. 지우가 김밥을 우물우물 씹으며 웃었습니다. 이 웃음이 제게는 전부였습니다. 할매, 왜 울어? 안 울어. 먼지 들어갔나 봐. 우리 지우 많이 먹어. 지우 앞에서까지 눈물을 보일 순 없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할머니를 좋아해 주니까. 오후 2시 며느리가 헬스장에서 돌아와 샤워를 하고 나오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우 영어 유치원 데려다 줄 시간이에요. 벌써? 아직 놀다가 가지. 안 돼요. 늦으면 안 돼요. 지우야, 가자. 은혜가 지우의 손을 잡고 나가려 하자 지우가 뒤돌아봤습니다. 할매, 나 또 올게. 안녕. 그래, 잘 다녀와라. 우리 지우. 어머님, 저녁은 밖에서 먹고 올게요. 준호 회식 있대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또 혼자입니다. 이 넓은 집에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는데 제 마음만은 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리모컨을 집어 들었다가 내려놓고 핸드폰을 들었다가 놓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사이좋게 요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웃고 있는데 저는 왜 이렇게 쓸쓸한지 아무도 없는 집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대체 뭐란 말인가? 밥해도 안 먹고 말 걸어도 대답도 제대로 안 하고 손녀나 봐주는 식모 취급인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녁 무렵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원하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받았던 정밀 검사. 요새 속이 자주 쓰리고 소화도 안 돼서 동네 병원에 갔다가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별거 아니겠지 싶었는데 왜인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호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 말해봤자 엄마 괜찮겠죠? 바쁜데 혼자 다녀오세요라고 할 게 뻔했습니다. 핸드폰을 꼭 쥐고 앉아 있는데 문득 서랍 속 깊은 곳에 숨겨둔 그것이 떠올랐습니다. 35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그 낡은 봉투. 천천히 일어나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서랍장 제일 아래 칸, 낡은 옷가지들 사이에 숨겨둔 노란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는 세월의 때가 묻어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작은 도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자야, 미안해. 부탁이야. 이 아이만은 내가 지켜줘. 언니가. 언니 명숙의 글씨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준호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탯줄 도장.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울면서 찾아온 언니. 영자야, 내가 키울 수가 없어. 부탁이야. 하고 떠난 언니.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언니. 이 비밀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왔는데 이제 정말로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걸까요? 창밖은 어느새 어두워져 있었고 저는 그 봉투를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가 아니라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하니? 엄마는 너를 내 아들로 사랑했는데 내일 병원에 가면 무슨 말을 듣게 될까요? 그리고 이 비밀은 영원히 제 가슴에만 묻고 가야 하는 걸까요? 밤 9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호네 가족이 돌아온 모양입니다. 어머님, 주무셨어요? 아니, 앉았어. 아, 그러세요. 저희 먼저 들어갈게요. 지우 재워야 해서요. 그래. 또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홀로 거실에 남아 꺼지지 않는 TV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전엔 이맘때가 되면 설레는 마음으로 시장을 다녔었습니다. 명절 음식장을 보며 어떤 나물을 무치고 어떤 전을 부칠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렸었지요. 가족들이 모여 앉아 제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웃는 모습을 상상하는 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야, 이번 추석엔 뭐 해 먹고 싶어?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할까? 엄마, 저희 올해는 그냥 간단하게 할 거예요. 은혜가 추석 음식 준비하는 거 부담스러워해서요. 부담스럽다고요. 제가 하겠다는데 며느리가 뭐가 부담스럽다는 겁니까? 엄마가 다 할 텐데 뭐가 부담스러워. 은혜는 그냥 쉬면 되지. 어머님, 은혜가 커피를 마시다 말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요즘은 추석 음식 간소화하는 추세예요. 굳이 그렇게 많이 준비 안 해도 돼요. 간소화라니. 1년에 한 번 있는 명절인데 그걸 대충 하자는 겁니까? 그래도 차례상은 제대로 차려야지. 조상님들께. 어머님,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저희는 그냥 편하게 지내고 싶어요. 편하게 지내고 싶다는 말 속에 제 정성이 불편하다는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문을 보는 척하며 눈길을 피할 뿐이었습니다. 엄마 편도 아내 편도 들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내이들 하고 싶은 대로 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그릇을 씻으며 흐르는 물소리에 섞여 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혼자 재래시장에 갔습니다.
추석을 앞둔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여기저기서 명절장을 보는 사람들, 좋은 재료를 고르느라 꼼꼼히 살피는 아주머니들, 흥정하는 소리가 정겹게 들렸습니다. 저도 예전엔 저랬었지. 준호가 어릴 때는 손 꼭 잡고 시장에 오면 엄마 저거 사줘. 엄마 이거 맛있겠다 하며 졸랐었는데 나물 가게 앞을 지나며 고사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올해도 고사리 나물을 무쳐야 하나? 먹지도 않을 텐데. 준호는 어릴 때 고사리를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은혜가 섬유질 많아서 소화 안 된다며 안 먹는다고 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한 단에 5,000원이에요, 어머니. 됐어요. 결국 사지 않았습니다. 만들어봤자 혼자 먹을 텐데 뭐하러 사겠습니까? 빈손으로 시장을 나왔습니다. 가방 속에는 지갑만 덩그러니 들어 있었습니다. 돈은 있는데 살 게 없었습니다. 아니, 사봤자 소용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습니다. 추석 당일,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몸에 밴 습관이란 게 무섭습니다.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명절 아침이면 저절로 눈이 떠집니다.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은혜가 장볼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요. 차례상을 차릴 음식도 없이 저는 그저 멍하니 냉장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9시쯤 되어서야 준호네 방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님 주무셨어요? 응, 잤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저희 잠깐 나갔다 올게요. 은혜 친정 가서 인사드리고 올게요. 그래. 며느리 친정은 가면서 저희 집 차례는 안 지낸다는 겁니까? 어머님도 같이 가실래요? 은혜가 물었지만 그건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의상 하는 말이었지요. 아니야, 너희끼리 다녀와. 네, 그럼 다녀올게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또 혼자 남았습니다. 추석 명절에 가족도 없이 혼자 거실 한가운데 서서 둘러봤습니다. 텅 빈 집,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정적, 저 혼자만의 공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냉장고에 남아있던 사과 몇 개, 배 하나, 밥 몇 알, 그리고 마른 오징어 한 마리.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식 차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마음을 달래기 위한 초라한 상이었습니다. 상을 차리고 앉아서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저 영자입니다. 추석인데 제대로 된 음식도 못 올리고 죄송합니다. 절을 하며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그때는 온 가족이 모여서 웃으며 차례를 지냈는데 여보, 저 이제 이 집에서 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대답해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준호가, 우리 아들이 저를 멀리하네요. 며느리는 제 정성을 부담스러워하고 저는 그저 가족을 위해 뭔가 하고 싶을 뿐인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혹시라도 이웃집에 들릴까봐. 상을 치우고 나니 오후 2시였습니다. 준호네 가족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웃고 떠들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장면들. 화면 속에서는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저녁 8시가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며느리 친정에 다녀온 게 그렇게 좋은가 봅니다. 오냐, 밥은 먹었니? 네, 처가에서 배불리 먹고 왔어요.
어머님은 드셨어요?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지우가 달려와서 제 무릎에 안겼습니다. 할매, 나 외할머니 집에서 떡볶이 먹었어. 맛있었어. 그랬구나. 우리 지우 잘 먹었네. 지우를 안으며 웃었지만 가슴 한편이 시렸습니다. 외할머니 집에서는 맛있는 걸 먹었다는구나. 할머니 집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지. 밤 11시쯤 저는 잠을 청하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와 은혜가 대화하는 소리였습니다. 방문을 닫으려다가 무심코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우리 엄마는 뭐 하셨대?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글쎄, 혼자 계셨나 봐. 우리 갈 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잖아. 은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서운해 하시는 것 같은데. 당신, 솔직히 말할게. 어머님이 너무 간섭이 심해. 맨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숨이 막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나도 알아. 어머님이 우리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 근데 솔직히 부담스러워. 내 방식대로 살고 싶단 말이야.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말씀드릴게. 응. 미안하지만 어머님한테 좀 말씀드려. 우리도 숨 좀 쉬고 살자고. 그 뒤로 무슨 말이 오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간섭이 심하다고, 부담스럽다고, 숨이 막힌다고,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밥 챙겨주고, 건강 챙겨주고, 손녀 봐주고, 그게 간섭입니까? 그게 부담입니까? 베개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목구멍으로 삼키며 그렇게 울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추석 보름달. 예전 같으면 가족들과 함께 바라보며 소원을 빌었을 달. 이제 저는 그 달을 혼자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그렇게 부담스러웠니?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준호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은혜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간섭이 심하다고, 부담스럽다고, 숨이 막힌다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밥을 하긴 했지만 더 이상 준호네 방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밥 먹어라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 목만 차려서 혼자 먹고 설거지했습니다. 준호는 눈치를 챘을까요? 어쩌면 모르는 척하는 걸까요? 어느 날 아침 준호가 출근하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요새 말씀이 없으시네. 응, 괜찮아. 어서 가라.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얼마나 큰 거짓말인지 준호는 알까요? 준호가 나간 뒤 거울을 봤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움푹 들어간 눈, 수척해진 볼. 일주일 사이에 몇 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뭘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죽을 끓여 먹어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점심에 국수를 삶아 먹어도 체했습니다. 속이 쓰렸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불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소화제를 먹어도 소용없었습니다. 오전 10시 손녀 지우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매, 나왔어. 지우만은 여전히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할머니를 좋아해 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지우. 오늘 유치원 재밌었어? 응. 근데 할매, 왜 안 웃어? 아파? 지우가 제 얼굴을 손으로 만지며 물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제 뺨에 닿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안 아파. 할매 웃고 있잖아.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지우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할매가 웃는데 눈이 안 웃어. 아이는 거짓말을 못 속입니다. 아이는 어른의 진짜 마음을 압니다. 지우에게 간식을 챙겨주고 그림책을 읽어주고 함께 블록을 쌓으며 오후를 보냈습니다. 지우와 함께 있는 시간만이 제게는 위로였습니다. 이 아이의 웃음소리만이 이 집에서 저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도 길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가 되면 은혜가 지우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영어 유치원,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7살짜리가 그렇게 바쁠 수가 있습니까? 지우가 나가고 나면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TV를 켜도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책을 펼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빨리 지나가기를, 밤이 빨리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점점 더 늦게 들어왔습니다. 회식이 잦아졌다고 했습니다. 은혜는 친구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요가, 필라테스, 카페 모임, 바쁜 일상이라고 했습니다. 저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환자 보호자이십니까? 검사 결과가 나왔으니 빨리 내원하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안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준호에게 말할까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바쁠 텐데 괜히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거절당할까봐 무서웠습니다. 버스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예전엔 남편과 함께 다녔던 길인데 이제는 혼자 걷습니다. 병원 복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휠체어를 탄 노인, 아이 손을 잡고 가는 엄마, 배우자의 팔을 붙잡고 걷는 할머니들. 모두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저만 혼자였습니다. 진료실 앞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름이 불렸습니다. 영자 환자분, 들어오세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보호자는 안 오셨습니까? 혼자 왔습니다. 의사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에서 저는 이미 예감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췌장암으로 확인됐습니다. 그것도 3기입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췌장암, 3기. 치료는 가능합니까? 지금 상태로는 수술이 어렵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데 나이를 고려하면 부작용이 클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사는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완치는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1년에서 2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1년에서 2년.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더 이상 물어볼 말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항암 치료 일정과 주의사항을 설명했지만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에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 웃고 있는 사람, 전화하는 사람. 모두 제각각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제각각의 삶 속에서 별 생각 없이 살았습니다.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고 1년 뒤도 2년 뒤도 당연히 살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길가의 나무들은 단풍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텅 빈 집이었습니다. 준호는 회사에, 은혜와 지우는 학원에 갔을 시간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1년에서 2년. 그 시간 동안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준호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 말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부담스러워 할 텐데. 간섭한다고 생각할 텐데. 차라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조용히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짐이 되기 전에, 폐가 되기 전에 천천히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서랍장 앞에 앉았습니다. 제일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낡은 옷가지들 사이에 숨겨둔 노란 봉투가 보였습니다. 35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그 봉투. 손을 뻗어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는 세월의 때가 묻어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봉투를 무릎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펼쳐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다시 넣어둬야 할까요? 결국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작은 도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연한 편지지에 휘갈겨 쓴 언니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영자야, 미안해. 언니가 정말 미안해.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 내 형편으로는 이 아이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 부탁이야. 이 아이만은 내가 지켜줘. 잘 키워줘. 언니가 평생 은혜 갚을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언니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3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한겨울 눈 내리는 날 갓난아기를 안고 찾아온 언니. 온몸이 떨리며 울던 언니. 영자야, 부탁이야. 내가 키울 수가 없어. 하고 아이를 제 품에 안겨주고 떠난 언니.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그렇게 제 아들이 되었습니다. 호적에도 제 아들로 올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남편조차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저는 준호를 제 아들로 키웠습니다. 뱃속에서 낳지 않았지만 제 모든 것을 다해 키웠습니다. 밤새 열이 나면 등을 씻겨주고 학교 가기 싫다고 떼쓰면 달래주고 대학 입학금 마련하려 새벽 일터에 나가고 그렇게 35년을 살았습니다. 준호는 제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준호에게 저는 뭡니까? 부담스러운 존재, 간섭하는 늙은이, 숨막히게 하는 시어머니, 탯줄 도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작고 낡은 도장, 준호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 이것이 준호와 친어머니를 연결하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준호야,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가 아니라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하니? 엄마는 너를 내 아들로 사랑했는데.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1년에서 2년. 그 시간 안에 저는 이 비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호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영원히 가슴에 묻고 가야 할까요? 병원에 다녀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에게도 은혜에게도. 매일 아침 일어나 밥을 하고 손녀를 돌보고 저녁이면 혼자 방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지만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에서 2년.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했습니다. 토하고 기운이 없어지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준호네 가족에게 더 큰 짐이 되겠지요. 차라리 치료를 포기하고 조용히 지내는 게 나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영자야, 나야. 언니.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명숙 언니. 3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언니. 그래, 영자야. 잘 지냈니? 잘 지냈냐고요. 35년 동안 아무 소식 없다가 이제 와서 잘 지냈냐고 묻는 겁니까? 언니, 어떻게 미국에서 돌아왔어. 이제 한국에서 살려고. 영자야, 미안해. 그동안 연락 못해서 볼 수 있을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언니를 만나야 할까요? 만나서 뭐라고 해야 할까요? 언제? 내일 괜찮아? 내가 사는 동네 근처 카페로 갈게. 다음 날 저는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카페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야 할까요? 돌아가야 할까요? 35년 만에 만나는 언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있는 여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언니였습니다. 70세가 된 언니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흰머리, 주름진 얼굴, 구부정한 어깨. 하지만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영자야. 언니가 일어나 저를 안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동안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주 앉아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잘 지냈어, 영자야? 그냥 살았어요. 준호는? 잘 크고 있니? 준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잘 컸어요. 결혼도 하고 딸도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자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 하루도 준호 생각 안 한 날이 없었어. 근데 내가 연락할 용기가 없었어. 왜 지금 오신 거예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35년 동안 참아왔던 서운함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영자야. 35년이에요, 언니. 3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잖아요. 준호가 얼마나 힘들게 컸는지,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언니는 알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언니는 그 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저희 테이블만은 고요했습니다. 남편이 작년에 세상 떠났어. 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40년을 살았는데 남편 없으니까 의미가 없더라. 아이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래서 한국에 돌아오기로 했어. 동생이라도 보고 싶어서. 언니의 얼굴에 깊은 외로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외로움이었습니다. 준호한테는 말했니? 내가 친엄마라는 거? 아니요. 말 안 했어요. 앞으로도 말 안 할 거예요. 왜? 그게 준호한테 좋으니까요. 이제 와서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아요.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생각이 맞아. 넌 정말 훌륭한 엄마야, 영자야.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훌륭한 엄마라니. 저는 지금 준호한테 부담스러운 존재인데, 간섭한다고 미움받고 있는데. 언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며느리와의 갈등, 아들의 차가운 태도, 혼자가 된 외로움, 그리고 병원에서 들은 진단. 췌장암이래요, 언니. 1년에서 2년. 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영자야, 그게 무슨. 준호한테는 말 안 했어요. 말해봤자 부담만 될 것 같아서. 아니야, 말해야지. 당장 말해야 돼. 싫어요. 언니는 몰라요. 지금 준호가 저를 얼마나 부담스러워 하는지. 차라리 이대로 조용히 정리하는 게 나아요. 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영자야. 내가 너한테 너무 큰 짐을 지웠구나. 35년 동안 혼자 다 짊어지게 했구나. 괜찮아요. 저는 준호를 키우면서 행복했어요. 정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준호를 키우는 동안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찼습니다. 다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제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언니는 자주 연락했습니다. 매일 전화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언니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준호도 은혜도 주지 못하는 위로를 언니가 주었습니다. 어느 날 언니가 물었습니다. 영자야, 항암 치료는 언제 시작해? 안 할 거예요. 뭐? 왜? 해봤자 고통만 심해지잖아요. 차라리 이대로 편하게 지내고 싶어요. 영자야, 그러면 안 돼. 조금이라도 더 살아야지. 준호 생각해서라도. 준호는 괜찮을 거예요. 은혜도 있고, 지우도 있고, 저 없어도 잘 살 거예요. 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자야, 넌 정말 바보야. 준호가 널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도 모르고. 언니는 몰라요. 아니야, 알아. 나도 엄마였으니까. 아니, 엄마가 되지 못한 사람이니까 더 잘 알아. 자식한테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언니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며칠 뒤 언니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준호네 가족이 있을 때 찾아왔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제가 나갈게요. 은혜가 문을 열었습니다. 언니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자 언니 명숙이에요. 아, 어머님 언니분이시구나. 들어오세요. 언니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외숙모님. 안녕, 넌. 준호구나.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5년 만에 보는 아들. 아니, 조카. 언니는 준호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언니를 처음 보는 사람으로만 알았습니다. 자기를 낳아준 친어머니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많이 컸네. 정말 잘 컸어. 언니가 웃으며 말했지만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언니, 차 드릴게요. 제가 부엌으로 가려 하자 언니가 따라왔습니다. 부엌에서 둘이 서서 언니가 속삭였습니다. 준호, 정말 잘 컸다. 내가 잘 키웠어, 영자야. 네. 근데 영자야,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야 하는 거 아니냐? 언니, 그러지 마세요. 이제 와서 준호를 혼란스럽게 할 순 없어요. 하지만 넌 얼마 안 남았잖아. 준호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싫어요. 절대 안 돼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거실에서 준호가 쳐다봤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날 저녁, 언니는 저희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준호와 은혜는 언니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지우는 언니를 외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평범한 가족 식사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곧 깨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언니가 돌아간 뒤
저는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비밀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언니가 실수로 말해버리면 어떡하지? 불안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준호만은 진실을 모르고 사는 게 나았습니다. 명숙 언니가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조금씩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속이 더 쓰렸고 밥맛이 없었고 기운이 빠졌습니다. 체중도 많이 줄었습니다. 준호가 눈치챘을까요? 엄마, 요새 얼굴이 안 좋으신데 병원 가보셨어요? 아니, 괜찮아. 그냥 소화가 좀 안 되는 것뿐이야. 그래도 한번 가보세요. 건강검진이라도 받으시고. 알았어. 준호는 그 말을 하고 회사에 갔습니다. 진짜 걱정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부엌에서 국을 끓이다가 그만 쓰러질 뻔했습니다. 싱크대를 붙잡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숨이 차올랐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은혜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응. 괜찮아. 그냥 잠깐 어지러웠어. 얼굴이 너무 안 좋으신데요. 병원 가보세요. 아니야, 괜찮아. 어머님, 무리하지 마시고 좀 쉬세요. 제가 아침 준비할게요. 은혜가 제 팔을 붙잡아 거실로 데려갔습니다. 소파에 앉혔습니다. 여기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은혜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평소 차가웠던 며느리가 오늘따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겠구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며칠 뒤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깨졌고 저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셨어요? 은혜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니? 병원이에요. 집에서 쓰러지셔서 119 불렀어요. 준호는 회사에서 오고 있어요. 곧 도착할 거예요. 저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얀 벽, 링거, 의료기구들, 병원 냄새가 났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되고 말았구나. 어머님, 병원에서 정밀 검사한다고 하시던데. 혹시 어디 아프신 데 있으세요? 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어머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뭔가 숨기시는 것 같은데. 은혜는 똑똑한 며느리였습니다. 제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눈치챘나 봅니다. 정말 괜찮아. 요새 피곤했나 봐. 알겠어요. 은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흘 동안 입원했습니다. 의사는 영양실조와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제대로 먹지 않고 제대로 쉬지 않아서 몸이 무너진 거라고.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췌장암 진단 받으신 거 알고 계시죠? 의사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병실 침대에 누워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네, 췌장암이요? 그게 무슨...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환자분이 말씀 안 하셨나요? 한 달 전에 3기 진단을 받으셨는데 처음 듣는 얘기예요. 엄마가 아프다는 말을 안 하셨어요. 준호의 목소리에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뒤 준호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췌장암이 뭐예요? 의사 선생님이 3기라고 하시던데. 들었구나. 왜 말 안 하셨어요? 왜?
준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말해봤자 걱정만 시킬까봐. 너희한테 짐이 될까봐. 짐이요? 엄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엄마가 아프면 당연히 말씀하셔야죠. 저는 엄마 아들이잖아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하다, 준호야. 엄마가 미안해. 됐어요. 이제부터라도 치료 제대로 받으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준호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3일 뒤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은혜가 방을 깨끗이 정리해 놨습니다. 침대 옆에는 물과 약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편히 쉬세요. 밥 챙겨 드릴게요. 고맙구나, 은혜야.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은혜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친절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불쌍해서 잘해주는 건 아닐까? 동정심 때문에 챙겨주는 건 아닐까? 며칠 뒤 은혜가 제 방을 청소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방 청소 좀 해드릴게요. 먼지도 많이 쌓였고.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할게. 어머님 몸 상태로 무리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할게요. 은혜는 이미 청소 도구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서랍장을 열지는 않겠지. 그 봉투를 발견하지는 않겠지. 거실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은혜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노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은혜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게 서랍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편지를 읽어봤어요. 은혜야, 어머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준호가 어머님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게. 은혜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은혜야, 그건 명숙 언니분이 준호의 친어머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35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이렇게 한순간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이게 정말이에요? 준호한테 말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안 돼. 절대 안 돼. 제가 소리쳤습니다. 준호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제발 부탁이야. 하지만 이건 너무 큰 비밀이잖아요. 은혜는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편지와 탯줄 도장을. 어머님이 35년 동안 이걸 숨기셨던 거예요? 그래. 준호를 지키려고, 그 애를 평범하게 키우려고. 그럼 준호가 알면 어떻게 돼요? 혼란스러워할 거야. 배신감을 느낄 거야. 엄마를, 저를 미워할 거야. 눈물이 났습니다. 은혜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제발, 아무 말하지 마. 이대로 묻어줘. 하지만, 제발, 제가 간청했습니다. 은혜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요. 그리고 봉투를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35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혜는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에게 말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은혜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동정 어린 그러면서도 어딘가 불편한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불안에 떨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준호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준호야, 저녁 먹었니? 제가 물었지만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알게 된 걸까요? 은혜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제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혜야, 준호한테 말한 거니? 미안해요, 어머님.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건 준호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숨기는 게 오히려 더 나쁠 것 같아서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구나. 이제 정말 끝났구나. 한참 뒤 준호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나왔습니다. 손에 그 노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습니다. 이게 뭡니까? 준호야. 이게 진짜예요? 제가 엄마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게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설명할게. 설명요? 35년 동안 저한테 거짓말하신 걸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숙 이모님이 제 친엄마라는 거 맞죠? 그래.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제 인생은 뭐였습니까?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35년 동안 저는 엄마 아들이라고 믿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었다고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다고요? 준호야, 너는 내 아들이야. 뱃속에서 낳진 않았지만. 아니에요. 전 엄마 아들이 아니에요. 준호의 외침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이렇게까지 숨기셨어요? 너를 지키려고 했어. 평범하게 자라게 해주고 싶었어. 지킨다고요? 이게 지키는 거예요? 준호가 봉투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편지와 탯줄 도장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전 제 인생이 거짓말 위에 세워진 거였어요.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준호야,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봐. 제가 손을 뻗었지만 준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엄마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준호야, 전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생각 좀 하고 싶어요. 준호는 돌아서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준호야, 어디 가니?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준호는 신발을 신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35년을 엄마로 살았는데, 이제 엄마가 아니라는 겁니까? 바닥에 흩어진 편지와 도장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것들, 이제는 의미 없는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은혜가 다가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어머님,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제가 말하지 않았으면 어차피 알려질 비밀이었어. 힘없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매, 왜 울어? 아빠는 왜 나갔어? 괜찮아, 지우야. 할매 안 울어. 지우를 안았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는 제 손녀가 맞을까요? 아니면 이제 남이 된 걸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준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켰다 껐다 반복했습니다. 전화를 해야 할까요? 문자를 보내야 할까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준호야. 왜요?
준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준호는 제 얼굴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전 지금 제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35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게 거짓말이었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준호야, 내가 내 아들이라는 건 거짓말이 아니야. 엄마는 그만하세요. 준호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생각 좀 하고 싶어요. 준호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홀로 거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아무 빛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가슴도 그랬습니다. 아무 빛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호는 저를 피했습니다. 아침에도 인사하지 않았고 저녁에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완전히 남이 되어버렸습니다. 은혜도 어색해했습니다.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식사하세요. 응. 준호한테 시간 좀 주세요. 생각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알아.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저를 피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밥을 먹어도 토했고 잠을 자도 악몽을 꾸었습니다. 몸무게가 더 줄었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갈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가 함께 가주지 않으면 혼자서는 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화장실에서 피를 토했습니다. 붉은 피가 변기에 떨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나가는구나. 거울을 봤습니다. 해골 같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게 저입니까? 이게 35년 동안 엄마로 살았던 영자입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정말 너를 사랑했단다.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가 아니어도 너는 내 아들이었어. 하지만 이제 넌 날 엄마라고 부르지 않는구나.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일어설 힘도 없었고 밥을 먹을 기력도 없었습니다. 은혜가 죽을 끓여다 주었지만 한 숟가락도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저를 외면했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제 방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병 때문이 아니라 아들의 차가운 등 때문에. 어느 날 오후 명숙 언니가 찾아왔습니다. 은혜가 언니를 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영자야.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영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됐어? 언니, 준호가 알았다며? 진실을? 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내가 35년 전에 그 아이를 버리지 않았으면. 언니 잘못 아니에요. 힘없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제가 진작 말했어야 했어요. 숨기지 말았어야 했어요. 아니야, 영자야. 넌 잘못한 게 없어. 넌 그 아이를 지켰어. 35년 동안 훌륭하게 키웠어. 언니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내가 나설게. 내가 준호한테 다 말할게. 언니, 내가 진짜 엄마로서 책임져야 할 때야. 35년 동안 도망쳤지만 이젠 안 도망칠 거야. 언니는 제 손을 놓고 일어섰습니다. 준호 어디 있니? 회사요. 그럼 회사로 찾아갈게. 언니 안 돼요. 준호가 괜찮아. 이제 진실을 제대로 알려줘야 해. 언니는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언니가 준호를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준호가 더 화를 낼까요? 아니면 진실을 이해해 줄까요? 저녁 무렵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호와 언니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준호의 얼굴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은혜가 거실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보,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준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언니가 제 방문을 열었습니다. 영자야, 준호 데려왔어. 준호가 천천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침대 옆에 섰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명숙 이모님한테. 다 들었어요. 그래. 35년 전 일. 이모님이 왜 저를 맡기셨는지. 그리고 엄마가 저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가 말했습니다. 준호야, 들어줘. 35년 전 언니는 미혼모였어. 그때는 지금처럼 미혼모를 받아들이는 사회가 아니었어. 너를 낳으면 너도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야 했어. 언니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그래서 언니는 도망쳤어. 비겁하게 너를 영자한테 맡기고 미국으로 떠났어. 내 인생만 생각했어. 너는 생각하지 못했어. 근데 영자는 달랐어. 영자는 너를 받아들였어. 갓난아기를 안고 아무도 모르게 자기 아들로 키웠어. 남편한테도 나중에야 말했어. 온 동네 사람들한테 자기가 낳은 아들이라고 거짓말했어.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알아? 너를 지키려고. 너를 평범한 아이로 키우려고. 내가 손가락질 받지 않게, 상처받지 않게. 영자는 35년 동안 진짜 엄마였어. 밤새 열나는 너 간호하고 학비 마련하려 새벽 일터 나가고 대학 합격했을 때 누구보다 기뻐하고. 그게 진짜 엄마 아니냐? 언니가 울먹였습니다. 내가 친엄마라고 해서 뭐가 달라지니? 난 너를 버렸어. 하지만 영자는 너를 지켰어. 그게 진짜 엄마야, 준호야.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전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까지. 그래, 넌 몰랐지. 영자가 숨겼으니까. 너를 위해서. 언니가 일어섰습니다. 이제 언니는 갈게. 준호야, 영자를 용서해줘. 그리고 엄마라고 불러줘. 영자가 진짜 내 엄마니까. 언니는 방을 나갔습니다. 저와 준호만 남았습니다. 준호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미안해요. 준호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느껴졌습니다. 전 너무 화가 났어요. 35년 동안 속았다는 생각에. 근데 명숙 이모님 말 듣고 나니까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셨는지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사랑받고 자랐는지 깨달았어요. 준호야, 어릴 때 생각나요. 제가 아파서 밤새 깨어있던 엄마. 학교 가기 싫다고 떼쓰면 달래주던 엄마. 대학 갈 돈 없어서 새벽부터 일하던 엄마. 준호가 울었습니다. 그게 다 저 때문이었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아들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해주셨잖아요. 준호야, 넌 내 아들이야. 뱃속에서 낳지 않았어도 넌 내 아들이었어.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숨겨서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미안한 건 저예요. 제가 요새 엄마를 너무 멀리 했어요. 은혜의 말만 듣고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했어요. 준호가 제 손을 이마에 갖다 댔습니다. 전 정말 나쁜 아들이에요. 엄마가 아프신데도 모르고 엄마가 외로우신데도 신경 안 쓰고. 아니야, 준호야.
넌 좋은 아들이야. 아니에요. 저는 엄마한테 효도도 못하고 상처만 드렸어요. 준호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할게요. 엄마 곁에 있을게요. 치료도 제대로 받으시게 도와드릴게요. 준호야, 엄마 사랑해요. 엄마가 저를 사랑해준 만큼은 아니지만 전 정말 엄마를 사랑해요.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5년, 35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준호를 안았습니다. 아들의 등을 쓰다듬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문 밖에서 은혜도 울고 있었습니다. 지우도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잤습니다. 준호가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준호가 어렸을 때 제 손을 잡고 걷던 꿈을 그때처럼 지금도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준호는 매일 제 방에 들어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은혜는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지우는 제 침대 옆에 앉아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가족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지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습니다. 준호는 회사를 쉬고 집에 있었습니다. 제 곁을 지켰습니다. 엄마, 물 드세요. 고맙다, 준호야.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한 데 없으세요? 괜찮아. 내가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 준호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은혜가 죽을 끓여왔습니다. 어머님, 죽 드세요. 제가 정성껏 끓였어요. 고맙구나, 은혜야. 넌 정말 착한 며느리야.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한테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잘할게요. 은혜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지우가 침대 옆에 앉아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할매 봐. 내가 그렸어. 할매랑 나랑 같이 있는 거야. 예쁘다, 우리 지우. 할매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야. 할매, 빨리 나와서 나랑 놀아줘. 그래, 할매가 노력할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명숙 언니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영자야, 오늘은 좀 어때? 괜찮아요, 언니. 준호가 곁에 있어서 괜찮아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자야, 고마워. 35년 동안 준호를 키워줘서 고마워. 언니, 저야말로 고마워요. 준호 덕분에 전 엄마로 살 수 있었어요. 두 자매는 손을 맞잡고 울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봄이 왔나 봅니다. 거울 너머로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준호가 창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엄마, 바람 쐬세요. 날씨 좋아요. 그래, 고맙다. 상쾌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봄 냄새가 났습니다. 준호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세요? 그럼 다 기억하지.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 가기 싫다고 떼썼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 기억해. 내가 배 아프다고 거짓말하더라. 엄마는 다 아시면서도 학교 안 보내주셨죠. 그리고 하루 종일 저랑 같이 놀아주셨어요. 준호가 웃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말씀하셨잖아요. 준호야, 내가 힘들면 엄마한테 말해. 엄마가 다 들어줄게. 그 말, 아직도 기억나요. 그랬었지. 전 그때 느꼈어요. 아, 우리 엄마는 정말 날 사랑하시는구나.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제가 커서는 그 사랑을 잊고 살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몰랐어요. 준호야, 괜찮아. 넌 잘 컸어. 훌륭하게 자랐어. 아니에요, 엄마. 전, 전 정말 못난 아들이었어요.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효도할게요. 엄마 곁에 있을게요. 고맙다, 준호야. 엄마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거의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숨쉬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온 가족이 제 방에 모였습니다. 준호, 은혜, 지우, 그리고 명숙 언니까지. 지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매, 아파? 아니야, 안 아파. 우리 지우가 있으니까. 할매, 나 할매 사랑해. 할매도 지우 사랑해. 지우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지우야, 할매가 못 봐주더라도 건강하게 잘 자라야 해. 알았지? 응. 할매, 근데 왜 그래? 어디가? 아니야, 안 가. 할매는 항상 지우 곁에 있을 거야. 은혜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님 마음을 몰라봤어요. 아니야, 은혜야. 넌 잘했어. 준호 잘 보살펴줘서 고마워. 어머님, 앞으로도 준호 잘 부탁해. 그리고 우리 지우도. 네, 어머님. 꼭 그렇게 할게요. 은혜가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명숙 언니가 다가왔습니다. 영자야. 언니 괜찮아요. 전 행복했어요. 준호 덕분에. 미안해, 영자야. 정말 미안해. 언니, 미안하지 마세요. 언니 덕분에 저는 엄마가 될 수 있었어요. 그게 제 인생 최고의 행복이었어요. 언니가 제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고맙다, 동생아. 정말 고마워. 준호가 제 곁에 앉았습니다. 엄마, 준호야, 엄마 말 들어줄래? 네, 엄마. 말씀하세요.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 너를 키우면서 힘들었지만 보람찼어. 내가 웃을 때 엄마도 행복했어. 엄마. 그리고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가 아니라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35년 동안 함께 산 게 중요한 거였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호야, 엄마 아들이 되어줘서 고마워. 엄마로 만들어줘서 고마워. 엄마 안 돼요.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가지 마세요. 제발 가지 마세요. 준호야, 괜찮아.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엄마. 준호가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혜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가 할매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1년 후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봄날이었습니다. 준호 가족은 산소를 찾았습니다. 깨끗이 관리된 묘비 앞에 준호는 절을 올렸습니다. 엄마, 준호 왔어요.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영자, 여기 잠들다. 은혜가 꽃을 놓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지우가 그림을 놓았습니다. 할매, 내가 그렸어. 할매 보고 싶어. 준호가 주머니에서 작은 도장을 꺼냈습니다. 탯줄 도장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제가 잘 간직할게요. 그리고 지우한테 물려줄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진짜 엄마는 저를 낳아준 사람이 아니라 저를 키워준 엄마였어요.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에요.
엄마가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전 정말 사랑받고 자랐어요. 명숙 이모도 함께 왔습니다. 영자야, 고마웠어. 준호를 잘 키워줘서. 넌 정말 훌륭한 엄마였어. 이모도 저를 올렸습니다. 온 가족이 묘 앞에 앉아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어머니의 사랑을, 어머니의 희생을. 바람이 불 때마다 벚꽃잎이 떨어졌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하늘에서 축복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지우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지우야, 할머니 얼굴 기억나? 응, 할매 따뜻했어. 할매 사랑했어. 그래, 할머니도 지우를 정말 사랑하셨어. 잊으면 안 돼. 안 잊을 거야. 할매 평생 기억할 거야. 지우가 무덤에 꽃을 하나 더 놓았습니다. 준호는 마지막으로 저를 올렸습니다. 엄마, 다음에 또 올게요. 사랑해요. 가족들이 산을 내려갔습니다. 무덤에는 벚꽃잎만 흩날렸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영자는 이제 편히 쉬고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엄마로 살았던 그 삶을 후회 없이 마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진짜 엄마로 인정받으며 그것이 그녀가 바라던 전부였습니다. 영자님의 사연을 듣고 어떤 걸 느끼셨나요? 댓글과 공감으로 여러분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